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살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기 때문이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이란 없다. 그 누구도. 나를 제외하고.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다. 나는 오스카. 조그마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다. 그런데 나에겐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늙지 않는다는 것. 살면서 나의 주변 사람은 늙어가는데 나는 늙지 않는다. 왜 우리만 늙어가는 거지? 나는 늙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신체에서 잘려나간 부분은 하루가 지나면 원상복귀가 되었다. 늙지 않고 상처가 나도 치유가 되면 행복해 보일 것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 늙어 내 앞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공포이자 깊은 슬픔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괴물인 건가? 나는 저주받은 것인가? 그렇게 1000년 가까이 살아가며 이 비밀은 절대 들키지 않도록 감추며 살아왔다. 들켰다간 평생을, 아니 영원히 누군가의 실험실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니까.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기 전까지. 현우 선생님, 중상을 입은 환자가 들어왔는데 상태를 보면 살아나기엔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어.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를 본 의사 현우는 얼굴을 찡그린다. 이거 참호가군. 얼굴 피부도 다 벗겨져 있었고 장기도 손상이 많이 가서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숨은 몇 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붙어 있었다. 그때였다. 헐. 갑자기 환자가 꿈틀거리더니 손상되어 있던 얼굴 피부가 재생이 되어 깨끗해졌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았다. 이게 무슨... 하지만 그 순간 눈빛을 빛내는 의사 현우. 이제 알아면... 묘한 미소를 지는 현우. 그 환자는 일어나자마자 묻는다. 어디까지 본 거지? 이내 냉정을 찾은 현우는 모두 다 보았다고 말한다. 고심에 빠진 환자 오스카. 현우는 표정이 어두워진 오스카를 보고 어떤 고민일지 충분히 짐작이 갔다. 아마도 자신이 그의 비밀을 알아챈 것에 대한 불안함이겠지. 그리고는 오스카에게 제안을 한다. 비밀로 해주겠다고. 대신 자신은 의사이니 의사로서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은 그 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요구였다. 오스카의 표정은 차갑게 변했다. 결국 이 녀석도 내 몸을 실험체로. 그냥 이 녀석을 죽이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갈까? 자신은 1000년 가까이 살아오며 무수히 많은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여러 나라를 옮겨다니며 살았다. 웬만한 격투술과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모두 습득한 상태. 이불을 꼭 쥐는 오스카. 이 이불 하나로도 순식간에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우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현우는 자신에게 수술용 메스를 하나 던져주더니 믿지 못하겠으면 지금 나를 죽이고 가도 좋다고 하였다. 오스카는 1000년 가까이 살아온 경험과 직감이 현우의 말이 진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오스카는 현우를 믿어주기로 하고 꼭 쥐었던 이불을 놓았다. 오스카는 그날 이후부터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현우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둘은 생각보다 마음이 잘 맞아 금세 친해졌다. 오스카는 어쩌면 그냥 믿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을지도. 일부러 친구를 만들지 않고 1000년 가까이 홀로 지내왔던 터였다. 오스카가 지켜본 현우는 생긴 것도 기생 오라비처럼 생겨 여자들이 많이 따르기도 하지만 현우도 여자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 뒤로 오스카는 현우를 제비라고 불렀다. 이봐 오스카, 그럼 나는 너를 뭐라고 부를까? 난 이래도 태생의 왕족이다. 왕자님이라고 불러라. 하하하. 뭐야, 그럼 왕자와 제비인가? 하하하. 이곳은 현우의 진료실. 현우에게 몸을 맡기고 나면 잠을 푹 자서인지 몸이 오히려 더 개운해진 느낌이었다. 그럴만도 하다. 이곳만 오면 하루를 꼬박 잠만 자니까. 씨. 현우는 무언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에 기록하고 있다. 실험은 성공이라고. 그리고 미소 짓는 현우. 내일 알려줄까? 뭐지? 그날은 현우의 병원을 나섰을 때부터 복부에서 살짝 통증이 전해져 왔다. 현우를 귀찮게 하기 싫어 통증이 심해지자 근처 다른 병원을 찾은 오스카. 놀랍게도 검사 결과 몸속에서 수술용 거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아마 최근 수술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정말 가끔 나오는 의료사고인데 아마 실수로 의사가 수술 후에 남겨놓은 것 같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최근에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럴 수가. 자, 제비에게 몸을 맡기던 게 생각이 났다. 한 달에 한 번씩만 내가 너의 몸을 연구하도록 해줘. 화가 난 오스카는 곧바로 제비를 찾아갔다. 반가운 얼굴로 오스카를 맞이하는 제비. 뭐야,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찾아왔네. 왜, 오늘 또 한잔하게? 오스카는 제비에게 의사소견서를 던지고 멱살을 잡음을 따졌다. 어떻게 된 거냐고. 적잖게 놀라는 제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옆방으로 데려간다. 버튼을 누르자 놀랍게도 그곳엔 또 다른 공간의 장소가 나왔고 그곳은 마치 냉장고 안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거기엔 수많은 장기들이 유리관에 보관되어 있었다. 유리관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모두 다 오스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때 죽였어야 했나? 이 녀석 내 장기로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밀매라도 하는 건가? 밀려오는 배신감에 오스카는 제비 녀석을 때려 눕히려는 순간 제비가 서류 파일 하나를 내밀었다. 뭐냐 이건? 거기엔 어린아이들의 사진과 이름이 쭉 적혀 있었다. 정막 속에 현우가 입을 열었다. 그동안 네가 구한 아이들이다. 이게 무슨... 머리가 띵했다. 너의 동의를 구하는 게 맞지만 일단 너의 장기가 다른 환자에게 이상을 일으키지 말란 법이 없어. 몇 가지 실험이 필요했다. 너 같은 인간이 대량 생산되면 안 되니까. 당황하는 오스카를 앞에 두고 말을 이어가는 제비. 그렇게 제비는 상황을 설명했고 오스카는 충격에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비가 준 서류를 보았다. 자신의 장기를 이식받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나니 오랫동안 무뎌졌던 어떤 뜨거운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 내 앞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공포이자 슬픔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 오스카는 결심했다. 그리고 제비에게 말을 건넨다.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내게 충분히 동의를 구했으면 나 역시 동의했을 거다. 미안하다. 그때 당시엔 너를 알지도 못했고 너가 마음이 바뀌어 도망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장기를 확보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실 나도 내일 너에게 다 털어놓으려고 했어. 계속하자 라고 대답하는 오스카. 제비 역시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들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가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나갔다. 오스카의 엄청난 재생력을 바탕으로 장기를 무제한 공급하였고 오스카로 인해 다시 살아난 생명의 불꽃들이 새로운 희망과 꿈을 꾸며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아침에 몸을 일으키기 위해 일어나려는 오스카.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 거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불사신이지만 가끔 감기에는 꼭 걸렸다. 지독한 감기 바이러스. 그래도 하루를 넘긴 적은 없다. 재생력 덕분인지 금세 나왔으니까. 제비 연구실을 향하는 오스카. 이번엔 신장이 필요한 아이가 있었다. 그날 또 평소 하던 대로 그들은 오스카의 신장을 적출했고 재생을 기다렸다. 그런데 재생이 되지 않았다. 재생이 될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재생이 되지 않았다. 처음이다. 제비와 오스카는 서로 놀랬다. 하루를 더 기다려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척출된 신장은 더 이상 재생되지 않았다. 그동안 엄청나게 재생된 탓인가 오스카의 몸의 재생력은 무제한이 아니었던 것이다. 남아있던 생명의 코인을 다 써버린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몸은 괴물이 아니다. 오스카는 낯설었다. 이런 자신은 안타깝지만 현실을 직시해야겠다. 너는 아마도 돼버린 것 같다. 보통의 인간이. 이제 그만하자. 그래, 이제서야 괴물에서 한 명의 인간이 된 느낌이야. 자넨 이미 자신의 신체를 나눠 새 생명들을 탄생시켰을 때부터 괴물이 아닌 인간이었어. 그렇게 병실을 나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다른 병실에 앉아있는 어린 친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 소녀는 눈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저 소녀는 무슨 일을 겪어서 저렇게 붕대를 감고 있는 거야? 아,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울까. 침대에 앉아 몸을 추스리고 앉아있는데 몸에 기운이 없다.
신장이었기에 망정이지 이번에 떼어낼 장기가 심장이나 간이었으면 치명적이었을 거야 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소년이 눈에 아른거린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살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기 때문이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이란 없다. 그 누구도. 언젠간 죽겠지만 나는 살아올 만큼 살았다. 오스카는 제비를 찾아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천년 가까이 살아온 자신을 세상에 나누어주고 떠나고 싶다. 저 두 눈을 잃은 소년에겐 나의 두 눈을, 심장이 약해 뛰지 못한 소녀에겐 나의 심장을, 어릴 때 폐질환으로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소년에겐 나의 폐를, 절대 결심을 바꾸지 않을 오스카의 눈빛이었다. 제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오스카의 신체를 희망과 함께 전해주었고, 오스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남겨주고 떠났다. 오스카의 무덤을 찾은 제비, 현우.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행복한 왕자, 이곳에 잠들다. 인어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영원한 삶. 왕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소년 시절, 청년 시절까지 절대 늙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인 걸 의아하게 생각했다. 오히려 이제는 자신의 형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지경이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왕자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준다. 자신이 왕자인 시절 바다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죽을 뻔하다가 누군가에게 구출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건 바로 인어. 자신을 구해준 건 바로 인어였다. 뭐야, 정말 인어는 존재했잖아. 묘한 웃음을 짓는 왕.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찾아온 여인.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그 인어였다는 사실을. 물론 인어일 때보다 더 수수해졌지만 자신은 인간의 수명이 짧음을 항상 한탄해왔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건데 왕은 대체로 수명이 짧다. 왕이 수명을 다하면 항상 나라는 혼란스러워졌다. 서로의 권력을 차지하려 해. 그런데 만약 왕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을 수 있다면 권력은 왕에게 쭉 집중되고 권력 투쟁을 위해 나라가 혼란해질 일도 없다. 그렇게 방법을 찾던 중 발견한 인어에 관한 책. 오랜 섬나라에서 건너온 책이라고 한다. 거기에 인어고기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인어를 드디어 만난 것이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인어를 해하고 그녀의 고기를 먹고 이렇게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난 영원한 젊음을 얻었고 이젠 왕자인 너의 차례라고 말하는 왕. 그래서 왕자가 지금 청년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라고 한다. 왕은 왕자를 위해 자신이 빠졌던 지점에서 인어가 살고 있으리라 확신하고 군대를 보내 찾아보았지만 번번이 인어를 잡는 것은 실패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경험을 그대로 왕자에게 재현시켜보기로 하였다. 왕자는 왕이 마련해준 배를 타고 왕이 조난을 당한 것과 같이 그 지점의 바다에서 빠졌다. 조금 떨어진 곳에 왕자를 언제든 구하기 위해 병사들과 함께 왕은 대기하고 있었다. 한참을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데 멀리서 빠르게 헤엄치며 다가오는 사람, 아니 인어들을 볼 수 있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왕자는 어서 빨리 자신을 구해주길 바랬다. 그런데 이상하다. 자신에게 다가온 인어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다. 그리고 자신에게 외친다. 뻔뻔하게 돌아오다니. 그때 그 냄새와 똑같은 걸 보니 네 녀석이구나. 우리의 공주를 해한 자. 기겁하는 왕자. 자신에게 달려드는 인어. 아버지, 어서 구해주세요. 인어에게 당한 왕자. 이를 바다 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왕이 드디어 나타났다니 이쯤에서 시작하자고 병사들에게 명한다. 다시 젊어질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왕은 이미 젊어진 게 아니었어. 인어에 대한 고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단, 인어 고기를 20년마다 먹지 않으면 몸의 일부분에 노화가 오게 된다고. 그래서 왕은 꽁꽁 숨어버린 인어들을 잡기 위해 자신과 똑같은 아이를 20년마다 낳아 그걸 미끼로 인어들을 사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다시 완전한 젊음을 찾게 된 왕.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거나 과시하기 위해 옷을 입고 치장을 한다. 그런데 왜 모르는 거지 바보들은? 인간의 육체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몸인데 너희들이 옷으로 몸을 가리고 있어서 내가 너희의 육체를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컬렉션을 모으기가 매우 힘들잖아. 이 임금의 취미는 자신의 아름다운 몸을 보여주는 것과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자들을 수정관에 넣어 보관하는 것. 이때 산채로 넣어야 제일 효과가 좋다. 그래야 살아있을 때의 육체 그대로 보존할 수 있으니까. 옷을 없애고 싶은 이 임금은 묘안을 하나 생각해낸다. 연기가 뛰어난 무명 연기자 2명을 섭외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금화를 약속하며 착한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는 옷을 만들도록 하였다. 그들은 옷을 만드는 척만 했고 한 번은 신하를 불러 물었다. 이 옷이 어때 보이는지. 왕은 자신의 눈엔 아주 훌륭해 보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신하는 당황하며 자신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왕은 착하지 않은 신하는 필요 없다며 사형을 명령했다. 그 뒤로 절대로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제 대놓고 거추장스럽던 옷을 벗어던지고 다니기 시작한 왕. 그렇게 궁중의 모든 사람들도 남자부터 여자까지 옷을 입지 않기 시작했다. 그들은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이후 성에서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라진 그들은 몸매가 좋은 건장한 청년들이었다. 왕은 2 배우에게 약속한 돈을 준다며 밀실로 불러들였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며 자축하는 건배를 한다. 그리고 쓰러지는 2 사람. 역시 배우라 그런지 몸매가 매우 훌륭하구나. 너희 역시 나의 컬렉션이 되기엔 충분해. 왕은 행차를 시작했다. 자신의 아름다운 옷을 보여주기 위해, 아니 자신의 아름다운 육체를 보여주기 위해. 시민들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칭찬만 했다. 매우 훌륭한 옷을 입으셨다. 그때 한 아이가 소리쳤다. 뭐야, 옷을 다 벗고 있네. 순간 싸늘한 정적이 흐르고 왕은 그 아이를 보며 미소와 함께 말을 건넨다. 마음씨는 착하지 않은데 좋은 몸을 갖고 있구나라고. 나중에 꼭 궁에 놀러 오라고. 그렇게 너그러운 왕은 다시 행차를 시작했다. 오늘은 자신의 몸을 마음껏 보여주는 날입니다. 왕자의 삶은 생각만큼 화려하거나 행복하지가 않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 속에서 하루 종일 역사와 예절에 대한 공부와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는 수련 시간. 이런 시간들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매일 반복할 뿐이다. 그렇게 압박 속에서 미쳐가기 직전 왕자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 친구가 생겼다. 너는 누구야? 하하, 화려한 줄 알았는데 왕자 삶도 별거 없네. 자기는 이 마을에 사는 거지인데 왕족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몰래 숨어 들어왔다고 한다. 자기는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너무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며 왕자에게 자랑을 늘어놓는다. 왕자는 그런 거지가 너무나 부러웠다.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빠져나가고 싶다고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잠깐, 이것 봐라. 거지를 가만히 뜯어보니 세상에 자신과 너무 닮아있다. 누가 보면 우리가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외모였다. 이거 잘만 하면.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옷을 갈아입고 신분을 교환한다. 며칠 동안 너는 왕자로, 나는 거지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고 만족하며 웃는 2 사람. 거지가 알려준 비밀 통로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왕자. 그런데 이상하다. 이 길을 어떻게 알아낸 거지? 이 길은 오직 왕의 계승자들만 아는 길인데 사실 이 길을 자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뭐 대수롭지 않았다. 자신에겐 자유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단 놀자. 그렇게 밖으로 빠져나와 그 지독한 공부와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마음껏 사람도 구경하며 자유를 만끽하는 왕자. 그런데 막상 이렇게 놀아보니 하루 만에 배가 고프고 춥다. 궁중에 맛있는 음식도 생각난다. 그렇게 궁전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왕자. 비밀 통로를 통해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왕자. 그리고 미안한데 도저히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며 다시 역할을 바꾸자고 한다. 하지만 거부하는 거지. 내가 왜?
자신이 왕자로 살아가겠다고 주장한다. 왕자는 발끈하며 괘씸한 거지를 죽이기 위해 단번에 검을 잡고 휘두른다. 이래봬도 매일매일 나라 최고의 검사에게 전수받은 왕가 검술이다. 그런데 이럴 수가. 거지가 자신과 똑같은 검술로 가볍게 막아냈다. 이 검술은 절대 하루 만에 익힐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녀석 정체가 뭐지? 가만둘 수 없다며 다시 칼을 휘두르는 왕자. 그리고 거지의 가슴팍에 칼을 꽂은 왕자. 잘 가라 가짜야. 그렇게 가쁜 숨을 내쉬며 서 있는 왕자.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로 이렇게 숨이 차다니. 거울을 바라보는 왕자는 기겁하고 난다. 칼이 꽂혀 있었던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의 시체 따위는 없었다. 주위를 돌아봐도 오직 이 방엔 자기 자신만 있었다. 그렇게 쓰러지는 왕자. 그렇다. 거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왕자 자신이 현실 도피를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이었다. 거지는 왕자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인격이었던 것. 그렇게 스스로를 찌르는 왕자였다. 왕자는 개구리를 괴롭히며 놀고 있다. 그 모습을 본 마녀에게 벌을 받으라며 저주에 걸려 개구리로 변하고 말았다.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개. 어느 날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호수에 빠뜨려 버린 어린 공주가 흐느껴 울고 있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다가와 자신이 꺼내주겠다고 한다. 그 대신 조건이 있으니 그 조건은 자신과 결혼해달라는 것. 결혼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어린 공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개구리와 결혼을 약속한다. 그렇게 그 일이 있었는지도 없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쯤 공주는 어느덧 18세 어여쁜 숙녀가 되었다. 그렇게 산책 중에 개구리 한 마리가 나타난다. 갑자기 머릿속 아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이 떠오른다. 자신은 이 개구리와 결혼을 약속했었다. 갑자기 소름이 끼치며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서 도망쳐 왕에게 가는 공주. 그 뒤를 따라오는 개구리. 많이 침울해 보인다. 공주는 왕에게 설명했다. 자신이 어릴 때 인형을 빠뜨린 적이 있는데 그 대신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결혼을 약속했었다고. 하지만 왕에게서 나온 말은 공주 예상과는 정반대였다. 그것도 약속이니 지키라는 말이었다. 공주는 기절할 듯 싫었지만 왕의 명령은 절대적. 흐느끼며 개구리와 혼례를 치르고 함께 첫날 밤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너무나 징그러운 개구리 옆에 가기도 싫었다. 개구리는 공주에게 자신이 남편이니 자신에게 뽀뽀를 해주라고 하였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며. 하지만 공주는 절대로 싫다며 끝까지 모두 다 거절했다. 침울해하는 개구리. 그리고 공주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된다. 저 개구리가 잠들었을 때 벽에다가 잡아던져 죽여버리자. 공주는 개구리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잠이 들자 두 다리를 힘껏 잡아 벽을 향해 내던졌다. 죽어라 외치며. 그러자 개구리 내장이 터지며 죽어버렸다. 그런데 이상하다. 개구리가 이렇게 컸었나? 가까이 가서 보니 남자 한 명이 내장이 터진 채 죽어 있었다. 마법을 푸는 방법 첫째, 공주와 키스하기. 둘째, 죽기. 공주가 개구리와 키스했으면 풀렸을 마법이 죽어서야 마법이 풀린 왕자였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상통 공부bat은 공부 구독, 좋아요 꼭꼭 해주세요.